네. 그러고 보니까 맨날 집에서 수업하다가 학교에 수업해가지고 까먹었네. 네. 이대로 하죠, 뭐. 자, 5절입니다. 개발 협력 주체 다양합니다. 개발 협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과 더불어 공여 주체와 지원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SDG 달성과 협력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민간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민간은 시민사회의 참여에서부터 자선기금 직접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협력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림 4-3을 보시면 전체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 흐름 중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민간 재원의 비중은 오늘날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민간재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에서부터 범국가 차원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물론이고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의 범주를 더욱 확장한 전략적 CSR을 확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개발 목표와 비즈니스 전략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에 의한 봉급 송금도 전체 재원 흐름의 30% 내외를 기록해서 이미 주요 재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민간 역할의 확대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개발 협력의 주요한 주체인 시민사회, 민간재단, 기업, 기타 전문가 집단과 개발금융기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시민사회 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거 자주 나와요.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발 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 합의된 아크라 행동객 AAA는 시민사회단체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을 했고, 같은 해 세계시민사회에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개발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CSO 개발 효과성을 위한 오픈 포럼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노력은 2010년 9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차 오픈 포럼 세계총회로 그 결실을 보았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제개발 협력의 현장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개발 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이스탄불 원칙은 시민사회 단체 개발 협력 활동을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8대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인권, 사회정의 존중과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구현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 민주적 주인의식, 주민 참여 강조, 환경의 지속 가능성 증진, 투명성과 책무성 실천, 공평한 파트너십과 연대 추구, 지식 창출과 공유와 상호 학습 추구,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실천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국제개발에서 독립적인 개발 행위자로 인정받은 시민사회는 주로 공여국 정부, 공여국 CSO, 개발도상국 시민사회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공여국 정부와 자국의 CSO의 파트너십은 19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고 점차 공여국 정부와 현지 CSO의 협력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현지 CSO가 강조되고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이들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여국 정부들은 현지 CSO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에 있어서 CSO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 변혁과 경제 개발이라는 두 줄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 이 CSO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 변혁과 사회 경제 개발, 사회 변혁과 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첫째는 풍부한 현지 활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신장을 지원하고 환경보호, 무역 등의 실현에 협력해서 사회 변혁을 유도합니다. CSO는 유엔이 출범한 이래 공공부문이 주도해왔던 국제사회에서 민간이 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1970, 80년대 국가주도 개발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정부 역할 축소로 인해서 국제개발에서 CSO 역할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의 하나로 CSO가 부상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CSO들은 또한
90년대 초부터 사회변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국제무대에서 개발협력 담론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정책 제안하고 대안 모색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이런 게 있구나. 네. 이게 99년에 설립된 이후에 국제구호 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140여 개 NGO 연합체로 연간 96개국에서 7천억 원의 규모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대요.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FID네요. 이것이 출범을 해서 국제 시민사회의 개발 효과성과 관련된 의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을 수행합니다. 비영리 기구인 개발 NGO들은 대개 풀뿌리 차원에서 철저한 현지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로써 참여적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개발 원조 효과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이나 교육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적정 기술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도 기획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 학점이잖아요. 마이크로 디그리는 학위고요. 학점보다 더 작은 거죠. 나노 디그리 뭐 이런 수준이겠죠. 개발 NGO들의 사업 재원은 자체모금, 기업 지원, 원조기관의 NGO 지원 사업, 국제개발 조달 사업 등의 다양한 경로로 조성이 됩니다. 규모도 다양한데 옥스팜, 케어 인터내셔널, 월드비전처럼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국제개발의 재분야 사업을 수행해서 개발 담론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NGO들로부터 분야 또는 특정 지역에 특화한 소규모 NGO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옥스팜은 어마어마하죠. 옥스팜처럼 이미 국제적 명성을 확보한 개발 NGO들은 경우에 따라서 기업 컨설팅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 NGO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조달에 참여해서 다국적 컨설팅 업체와 경쟁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규모 영세 NGO들은 개발 협력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조기관은 자국 기반의 개발 NGO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해서 사업관리 역량 강화, 효율적 관리 기법 전수, 안정적 조직 운영 등을 제공합니다. 음. 개발 협력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긍정적으로는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CSO들의 역량 부족, 시민들에 대한 책무성 결여, 활동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그 과정에서 빈곤 감소를 위한 CSO 역할이 부진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에 매몰된 점도 자주 지적이 됩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아가서 개발도상국 현지 CSO들의 활동이 개발도상국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서 정부기관의 책임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 협력에서 CSO들이 기존 공여 수원의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 세력이자 정부와 시장의 관점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개발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이자 조정자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음.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했거든요. 어, 아마 이제 뭐 누가 인터뷰하는 거 잠깐 봤는데 네, 트럼프가 취임식 하면 그때 약간 선포를 할 것들이 국제사회에 뭐 여러 가지 그 가입된 것들 탈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연쇄적으로 뭐 약간 공약처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음, 네, 뭐 미국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예, 걱정이에요. 음. 그리고 또, 그, SDG도 2030년이 끝이잖아요. 지금 2024년이고. 그럼 몇 년 안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행도 안 되고,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네요. 자, 민간자선재단을 보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민간자선재단은 2019년에 9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을 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서 3% 증가한 수치입니다. 약 84%는 보조금 형태로 확대되었고 나머지 16%는 재단 대출 활동, 그리고 주식 투자와 관련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는 최대
세계 최대 공여기구, 민간 공여기구고, 2019년 OECD에 보고하는 민간 자선 재단 총액의 50%인 4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야,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야. OECD에 보고된 최대 규모 5개 재단은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포함해서 BBVA 마이크로 파이낸스 재단, 이건 뭐고. 네. 그다음 유나이티드 포스트 코드 로터리는 알겠고. 웰컴 신용기금, 이거 뭐 대출 회사 같다. 웰컴 트러스트네요. 음, 좋네. 마스터카드 재단, 마스터카드 파운데이션, 뭐 이런 게 이제 민간 자선 재단이래요. 어, 우리는 이제 그 자선이나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약해가지고, 우리도 아너스 소사이어티? 그런 거 있더라고요. 1억 이상인가? 네.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 명예 박사학위를 누가 받았는데, 펠릭스 무슨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뭐 3,600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대요. 연구원에서 퇴직해가 퇴직금 들고. 근데 연간 5천억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네, 부산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데 330 몇 번인가? 제가 유튜브 올려놨어요. 굉장히 훌륭한, 펠릭스 뭐였는지 까먹었네.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에이즈 등의 질병 치료에서부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개발 지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빈민 아동의 교육 지원까지 우리가 자선활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영역을 망라합니다. 동재단은 크게 글로벌 개발, 글로벌 헬스, 미국 내 프로그램, 글로벌 성장과 기회, 글로벌 정책 및 옹호, 성평등 활동 등 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직접 집행한 지원 액수는 약 59.5억 달러. 이게 아까 41억 달러였잖아요.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과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각 21.5억 달러와 17.5억 달러를 집행했고,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 계획, 신생아 및 아동 보건, 영양 등과 같은 보건과 관련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사실상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보건이 막 엄청난 사업들이 쏟아지는군요. 그 중에서도 주로 말라리아, 그 다음에 HIV, 에이즈죠. 그리고 결핵, 이거가 3대 질병이고, 이걸 대상으로 한 지원을 주로 해왔고,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백신 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자산은 550억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도 어마어마하진 않네요. 네. 60조 원이면, 모르겠네. 감이 없네. 빌 게이츠 부부가 260억 원을 출연했고, 260억 원을 출연했는데 어떻게 60조 원이나 되지? 이후 자산 운용을 통해서 현재 액수로 늘어났대. 일반인의 소액 기부는 행정 비용상의 이유로 받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소액 기부 받아봐야 그 행정 비용만 많이 드니까 돈을 안 받는데요. 멋지다. 네. 260억 원을 가지고 60조 원을 만드는 거잖아. 돈이 돈을 버는구나. 자, 기업의 FDI 및 CSR을 보겠습니다. 기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대치에 공헌합니다. 첫째로 기업 본연의 업무인 이윤 창출 활동이며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형태입니다. 둘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이게 이제 CSR이죠. 원조 공여 그리고 시행 주체로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직접 투자,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것도 많이 남았네. 회의 가야 되는데. 네, 링크 종합 보고서가 오늘 최종 마감이어가지고 주말에 링크 보고서 쓴 거 오늘 리딩 회의거든요. 어, 네네. 한 두세 장만 더 하고, 오늘 3차 시간 나오겠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이 직접 투자를 보면
이거 읽었나? UN 무역개발회의, UN Conference and Trade and Development, UN CTAD의 투자 동향 관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1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35% 감소한 수치로 2009년 경제 위기 때 20% 감소한 것에 비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대선진국 FDI가 3,12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58%가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6,63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8%가 감소한 겁니다. 이는 OECD 딱 회원국이 같은 해 시행한 ODA 총액인 1,612억 달러의 4배를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2위 투자 유치국인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 지역만이 2019년 대비 4% 증가한 5,350억 달러 규모, 중남미가 880억 달러, 아프리카는 4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심하고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FDI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첫째, 기술 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해외 자본의 유입 경로로 기능해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셋째, 노동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의 잉여 노동력을 소화하는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은 FD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FDI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에 입각한 나름의 판단을 통해 투자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투자 행태는 크게 생산 거점형과 시장 접근형, 음, efficiency seeking, 그리고 market seek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구형이네요. 네. 전자의 경우 원자재의 쉬운 조달과 값싼 노동력 등 개발도상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자는 제3국의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려는 목표를 갖습니다. 시장 접근형 FDI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주로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지 않거나 발전도가 낮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생산 거점형 FDI를 받아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자나 섬유와 의류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고용 창출입니다. 생산 거점형 직접 투자의 경우에 원 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산 형태이므로 현지에서 값싼 단순 노동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자본 축적이나 자본 축적이나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반쪽짜리 FDA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차 시장 접근형 직접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시장 접근형 FDI의 증가는 한국이나 중국이 경험한 것처럼 국내 기업의 체질 개선,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 투자할 때 기업의 가장 큰 우려는 정치적 위험입니다. 그렇지. 투자 대상국의 정치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의 손실을 보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없다. 여기에는 환전과 송금 제한, 투자 재산 몰수, 전쟁과 테러, 내란, 계약 불이행, 국가의 채무 불이행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투자 위험을 경감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네요. 비롯한 다양한 MDB는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여 주체 차원의 안전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개발도상국 스스로 안정적 제도와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해외 투자 유치의 기본 바탕이 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보겠습니다. CSR이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아동노동 등 사회적 윤리 기준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오늘날 하나의 경영 윤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 최근에는 기업 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기업이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시행하는 CSR 활동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ODA 5배가 넘는 해외 직접 투자 FDI를 시행하는 기업은 이제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머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도 관련 규범을 제정해 왔습니다. 일례로 유엔은 2000년 7월 CSR에 관한 조직인 글로벌 컴팩트를 출범시켜서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에 걸친 10대 원칙을 수립 회원 기업들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스탠다제이션,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네. 국제 표준화 기구네요. ISO. ISO 인증이 있잖아요. 2010년 이러한 국제사회 논의를 확대해서 또 하나의 국제 규범인 ISO 26000.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 26,000이잖아요.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드를 제정했습니다. 26,000개인가? 규범이래요. 규범이 26,000개나 되진 않겠죠? 모르겠어요. 가이드가 26,000개인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 규범 존중, 인권 존중의 7대 기본 원칙으로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의 업무 영역과 유사한 분야에서 활발한 글로벌 CSR 활동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대규모 수자원 관련 기업 The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WADA를 주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며 스타벅스는 커피 농가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양질의 커피 생산을 유도해 직접 수매하는 전형적인 전략적 CSR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 네. ESG지요.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1970년대 이후 촉발된 지속가능 금융,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개념의 진화 과정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통적인 금융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 금융의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2010년 초반에 사회적 금융 중심으로 지속가능 금융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에 기후 환경 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탄소 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면서 ESG 개념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ESG는 기업이 고객 및 주주 직원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가, 지배구조는 투명한가를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위한 지표가 됩니다. 즉, 건설회사가 아무리 시공 능력이 뛰어나도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에도 능숙하지 않으면 ESG 경영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품질 경쟁력이 앞선 기업보다 고객을 우선시하며 아낌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최종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SG는 기업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입니다. 막연히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면 지금은 착하게 버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ESG와 기존의 CSR과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개념의 도입으로 개발 협력에서 민간 협력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ESG 경영이 강조되고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ESG 준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장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아세안도 그린 텍소노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경영 목표뿐만 아니라 SDG 및 ESG 구성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여 비즈니스에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조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스탑하고 한 차씩 더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